너 그 꼬락서니가 뭐야? 거지 같은 옷 입고 어디서 망신이야? 결혼 7년 차. 나는 시댁 식구들에게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은 비밀이 하나 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전세 아파트, 집주인은 바로 나다. 그들이 운영하는 그 편의점, 창업 자금은 내가 댄 것이다. 시아버지의 고혈압 약값과 병원비, 그것도 내가 냈다. 심지어 도련님이 대학 간다고 구한 자취방 전세 보증금까지 전부 내 명의로 대출받은 돈이다. 강씨 집안 사람들은 이 모든 걸 당연한 일, 조상님이 도우신 일, 혹은 능력을 인정받은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여기고 있다.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다. 내 남편의 월급은 300만 원인데 매달 쓰는 돈은 400만 원이라는 것. 도련님의 결혼식 날이었다. 시어머니가 가족사진 촬영 앞에서 나를 밀쳐내며 너는 진짜 가족이 아니라고 말하던 그 순간 나는 드디어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내가 당신들의 가족이 아니라면 대체 무슨 염치로 내 집에서 계속 살고 있는 거지? 나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일주일 뒤 시댁 현관문에는 붉은색 딱지가 붙은 법원 경매 예고장이 날아들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과 소통하는 건 언제나 즐거운 일이니까요.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주방 개수대에는 아침 식사에 잔해인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차갑게 식은 설거지물 위로 둥둥 떠다니는 기름 막이 번들거렸다. 한지원은 그 물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바닥에 가라앉은 쇠젓가락이 손끝에 닿자 소름 끼치는 차가운 감각이 손목을 타고 기어올랐다. 고무장갑 끝부분이 느슨해져 물이 새어 들어오는 바람에 손바닥과 고무 사이에는 찝찝하고 축축한 막이 형성되어 있었다. 창밖에서는 쓰레기 수거 차량이 후진하며 내는 경고음이 들려왔다. 삐 길게 이어지는 날카로운 소리는 마치 누군가 손톱으로 유리창을 긁어대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물에 비친 자신의 흐릿한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38살 눈가에는 잔주름이 자리 잡았고 형광등 불빛 아래 팔자주름이 유독 깊어 보였다. 대충 검은색 고무줄로 묶은 머리카락 끝은 영양 부족으로 갈라져 있었다. 미용실에 간 지가 언제더라? 마지막으로 머리 손질을 받은 기억조차 까마득했다. 냉장고 컴프레서가 갑자기 웅하고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 낮은 진동에 주방 바닥 타일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이제 이 소리가 익숙했다. 마치 이 아파트 구석구석에 박힌 숨막히는 디테일들에 익숙해진 것처럼 말이다. 거실 바닥에 눌어붙은 지워지지 않은 커피 자국은 작년에 남편 강준혁이 게임을 하다 컵을 엎질러 생긴 것이었다. 베란다 빨래 건조대는 한쪽이 헐거워져 옷을 많이 걸면 기우뚱거렸고 욕실 온수기는 찬물을 3분 정도 틀어놔야 겨우 따뜻한 물이 나왔다. 마포구 연남동에 위치한 이 아파트. 84제곱미터, 남향, 채광 좋음. 등기부 등본 소유주란에는 선명하게 세 글자가 적혀 있다. 한지원. 하지만 지난 7년간 그녀는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여보, 오늘 저녁 뭐야? 거실에서 강준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른하고 밥을 얻어먹는 게 당연하다는 듯한 말투였다. 보나 마나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을 가로로 쥐고 있을 게 뻔했다. 화면에는 그가 하루에 최소 4시간은 붙들고 있는 모바일 게임이 돌아가고 있을 것이다. 뒤돌아보지 않아도 그의 자세가 눈에 선했다. 왼쪽 다리를 오른쪽 다리 위에 얹고 발가락을 까딱거리며 신은 지 2년이나 되어 테두리가 너덜너덜해진 회색면 슬리퍼를 걸치고 있겠지. 냉장고에 소고기 있어서 국 끓이려고요. 그녀가 대답했다. 응, 그럼 좀 빨리 해줘. 나 이따가 친구 만나러 나가야 돼. 그녀는 마지막 그릇을 뽀득 소리가 나게 헹궈 건조대에 꽂았다. 그릇끼리 부딪히는 청명한 소리가 좁은 주방에 울려 퍼졌다. 고무장갑을 벗어 싱크대 옆구리에 걸자 오랫동안 물에 불어 하얗게 주름진 손가락이 드러났다. 냉장고 문을 열자 훅 끼쳐오는 찬 공기 속에 김치 특유의 시큼하고 매운 냄새가 섞여 있었다. 제일 아래 칸에 있는 소고기 팩을 꺼내려 허리를 굽히는데 척추 뼈마디에서 욱신거리는 통증이 느껴졌다.
오랫동안 서서 요리하고 허리를 숙여 설거지를 하며 쌓인 고질병이었다. 이제 이 통증은 그녀의 몸 일부나 다름없었다. 7년. 그 숫자가 가끔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갈 때면 마치 무거운 돌덩이가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는 것 같았다. 7년 전 가을, 서울 거리의 은행잎이 막 노랗게 물들기 시작하던 무렵이었다. 홍대 근처의 어느 카페에서 그녀는 대학 동창이었던 강준혁과 재회했다. 당시 그는 연한 하늘색 셔츠 소매를 팔꿈치 아래까지 걷어 올리고 있었는데 드러난 팔뚝이 햇볕에 적당히 그을려 있었다. 말할 때마다 반달처럼 휘어지는 눈매, 입가에 늘 걸려있는 온화한 미소.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고개를 살짝 기울여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치 그녀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놓쳐선 안 될 소중한 이야기라도 되는 것처럼. 지원아, 너는 정말 예전이랑 똑같다. 하나도 안 변했어. 그가 그렇게 말할 때 그 눈빛에는 적당한 그리움과 호감이 담겨 있었다. 학교 다닐 때부터 생각했어. 넌 참 다정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누군가 곁에 있다면 정말 아껴주고 싶은 그런 여자라고 생각했었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당시 31살이었던 그녀는 보험회사 고객자산관리팀장으로 일하며 꽤 괜찮은 수입을 올리고 있었고 나름대로 모아둔 자산도 있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퇴근 후 시간을 쪼개 주식 투자를 공부해 지난 몇 년간 불린 돈이었다. 엄청난 큰 돈은 아니었지만 서울에서 혼자 당당하게 살아가기엔 충분한 액수였다. 일에 치여 사느라 연애다운 연애는 거의 해보지 못했고 마땅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었다. 그 가을, 강준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는 처음부터 자신의 어려운 가정 형편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아버지가 몸이 좀 안 좋으셔. 고혈압에 당뇨 합병증까지 있으셔서 한 달 약값만 50만 원이 넘어.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다 식어버린 아이스 아메리카노 잔을 두 손으로 감싸준 채 그는 창밖을 응시하며 말했다. 목소리에는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체념과 부끄러움이 묻어났다. 어머니는 재래시장에서 반찬이랑 김치 파는 노점을 하시는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셔도 남는 게 별로 없어. 거기다 남동생은 이제 막 고등학생인데 공부를 썩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대학을 안 보낼 수도 없고 말을 이어갈수록 그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갔고 끝에는 거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가끔은 정말 지친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집안 사정이 나아지질 않는 것 같아서 그녀는 고개를 떨군 그의 옆얼굴을 바라보았다. 민망함과 자책감으로 붉어진 그의 귀끝을 보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연민이 솟구쳤다. 괜찮아. 그녀는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놓인 그의 손등을 조심스럽게 덮었다. 우리 같이 노력하면 분명 좋아질 거야. 그것이 그녀가 그에게 한 첫 스킨십이었다. 고개를 든 그의 눈가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고 그는 그녀의 손을 꽉 맞잡았다. 그 전세 보증금은 어느 토요일 오후 그녀의 계좌에서 이체되었다. 해질녘 카페 통유리창으로 비스듬히 들어온 노을이 바닥에 주황색 빛을 길게 들이우고 있었다. 강준혁은 그녀 맞은편에 앉아 전세 계약서를 손에 들고 있었다.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종이 모서리만 만지작거리는 손길이 불안해 보였다. 보증금 1억 원이라니. 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고 난처함과 수치심이 역력했다. 정말 방법이 없다. 지원아. 지금 우리 식구 사는 집은 너무 좁고 곰팡이도 심해. 아버지 건강 생각하면 환기 잘 되는 집으로 가야 하는데 내가 그동안 뼈 빠지게 모았어도 턱없이 부족하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끝내 흐지부지 되었다. 그는 그녀의 눈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곤란함에 굳게 담은 그의 턱선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이성이라는 이름에 팽팽하던 줄이 툭 하고 끊어졌다. 준혁아. 그녀의 목소리는 스스로 예상한 것보다 훨씬 차분했다. 그 집 보증금 내가 낼게. 그가 맹수에게 쫓기던 초식동물처럼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눈이 휘둥그레졌다. 뭐? 지원아, 안 돼. 1억 원이야. 그 큰 돈을. 나 모아둔 돈 좀 있어?
그녀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자신의 체크카드를 꺼내 들었다. 재테크 꾸준히 해서 모은 돈이야. 어차피 우리 결혼할 사이잖아. 내 가족이 내 가족인데 내가 돕는 게 당연하지.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하더니 눈시울이 붉어졌다. 지원아, 내가 어떻게 너한테 명의는 내 이름으로 하자. 그녀가 말을 잘랐다. 그게 절차상 편하기도 하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대신 밖에서는 그러니까 시부모님한테는 내가 그동안 열심히 모은 돈이라고 해 명의만 잠시 내 앞으로 해둔 거라고. 괜히 내가 나선다고 하면 어머님이 며느리 기가 너무 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 말을 덧붙일 때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며 조심스러운 기색을 내비쳤다. 강준혁은 한참 동안 멍하니 있다가 벌떡 일어나 테이블을 돌아와 그녀를 와락 껴안았다. 그의 몸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뜨거운 숨결이 귓가에 닿았다. 지원. 그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매여 있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평생 너한테 잘할게. 맹세해. 그녀는 손을 들어 그의 등을 토닥였다. 누군가에게 절실히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가 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충족감이 차올랐다. 그것은 2017년 가을이었다. 서울의 은행나무가 황금비드로 물들고 거리마다 군밤 굽는 냄새가 감돌던 때 그녀는 4년 넘게 안 입고 안 먹으며 주식으로 불린 피 같은 돈 1억 원을 몽땅 부동산 중개업자 계좌로 쏘았다. 통장 잔고는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냈다. 계약서에 서명할 때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결혼 후 첫 달, 시어머니 박미란이 신혼집에 처음으로 방문했다. 일요일 오전 10시였다. 초인종이 짧고 신경질적으로 3번 울렸다. 띵동, 띵동, 띵동. 주방에서 점심 준비를 하느라 손에 물기가 흥건했던 지원은 앞치마에 대충 손을 문지르고 종종 걸음으로 나가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박미란이 양손 가득 짐을 들고 서 있었다. 한 손에는 대파와 배추가 삐죽 튀어나온 마트 비닐봉지, 다른 손에는 내용물을 알 수 없는 검은색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짙은 회색 솜루비 점퍼를 입고 머리를 뒤로 꽉 묶은 그녀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다. 어머니, 오셨어요. 지원이 몸을 비켜서며 짐을 받아들여 손을 뻗었다. 하지만 박미라는 짐을 건네주는 대신 획하니 안으로 들어서더니 매의 눈으로 현관 신발장을 훑었다. 신발장에는 지원의 신발 몇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검은색과 갈색 단화 2켤레, 할인 매장에서 산 운동화 1켤레, 그리고 뒤꿈치가 다른 낡은 털신 하나. 신발 꼬라지가 이게 뭐냐? 박미란이 대뜸 쏘아붙였다. 불쾌함이 뚝뚝 묻어나는 말투였다. 신발 코가 안쪽을 향하게 놔야지. 들어오자마자 신발 바닥 보이게 놓는 법이 어디 있니? 가정교육 못 받았어? 지원은 당황해서 신발장을 내려다보았다. 친정엄마에게 배운 대로, 그리고 평생 해온 대로 뒀을 뿐인데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없었다. 아, 네, 죄송해요. 지금 바로 고칠게요. 그녀는 허리를 굽혀 신발을 하나하나 반대 방향으로 돌려놓기 시작했다. 박미라는 기다려주지 않고 제 집인 양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짐을 탁자 위에 쿵 내려놓더니 소파 정중앙, 상석에 털썩 주저앉아 집안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의 시선 레이더가 닿는 곳마다 지적 사항이 튀어나왔다. 바닥이 왜 이렇게 끈적거리니? 걸레질 제대로 안 했지? 냉장고 위치가 영 별로다. 빛을 다 가리잖아. 베란다 빨래 널어놓은 것 좀 봐라. 저렇게 너저분하게 널면 동네 사람들이 흉본다. 어조는 평이했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딘 칼날처럼 지원의 살갗을 파고들었다. 지원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앞치마 자락만 만지작거리며 굳어버린 미소를 유지했다. 네, 어머니. 다음부턴 신경 쓸게요.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강준혁이 부스스한 머리로 걸어 나왔다. 막 잠에서 깬 얼굴이었다. 그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엄마, 언제 왔어? 온다고 미리 말을 하지? 내 새끼 잘 사나 보러 왔지? 박미란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꿀 바른 듯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옆자리를 팡팡 두드렸다. 준혁아, 이리 와서 좀 앉아봐라. 어디 얼굴 좀 보자. 아이고, 살이 좀 빠진 것 같다. 일하느라 힘들지? 지원은 모자가 다정하게 안부를 묻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주방으로 뒷걸음질 쳤다. 문을 반쯤 닫고 멈췄던 점심 준비를 다시 시작했다. 냄비 물이 끓어오르며 보글거리는 소리가 났고 피어오르는 수증기에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다. 근데 며느리 쟤는 뭐 하니? 문틈으로 박미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일부러 들으라고 하는 듯한 목소리였다. 목마른데 차 한 잔 내올 생각도 안 하고. 지원은 국자를 내려놓고 젖은 손을 닦았다. 찬장에서 찻잔과 주전자를 꺼내 물을 끓이기 시작했다. 참, 준혁아. 박미란이 말을 이었다. 엄마가 너한테 상의할 게 좀 있다. 뭔데요? 시장 바닥에서 장사하는 게 이제 너무 힘들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물건 떼오는 것도 한계가 있고 무릎이 쑤셔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생각한 건데 우리 동네 어귀에 편의점 자리가 하나 났더라. 목도 좋고 월세도 싼 편이라. 쟁반에 차를 받쳐 들고 나가던 지원의 귀에 그 말이 꽂혔다. 그녀가 찻잔을 박미란 앞에 내려놓았지만 시어머니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아들에게만 집중했다. 근데 초기 비용이 문제야. 가맹비에 인테리어, 초도 물량까지 다 하려니 3천만 원이 필요한데 엄마 가진 돈으로는 택도 없네. 강준혁이 난처한 듯 미간을 찌푸렸다. 3천만 원이요? 엄마, 저도 지금 수중에 그만한 돈은 없는데. 알지, 너 장가 간 지 얼마 안 돼서 돈 없는 거? 박미란이 한숨을 푹 쉬더니 드디어 그 시선을 옆에 서 있던 지원에게로 돌렸다. 하지만 엄마가 평생 너희한테 뭐 바란 적 있니? 딱 이번 한 번만 도와다오. 편의점 자리 잡아서 돈 벌면 내가 이자까지 쳐서 갚으마. 지원은 쟁반을 든 손에 힘을 주었다. 3천만 원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다. 전세 보증금을 내느라 현금 자산은 바닥난 상태였다. 이 돈을 마련하려면 또다시 대출을 일으켜야 했다. 엄마, 그게... 강준혁이 우물쭈물하더니 고개를 돌려 지원을 쳐다보았다. 지원이 너무나 잘 아는 그 눈빛. 애처롭고 간절하고 비굴한 강아지 같은 눈빛이었다. 박미란 역시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지원을 응시했다. 기대감과 동시에 며느리라면 당연히 해야지라는 무언의 압력이 담긴 눈빛이었다. 어머니. 지원은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졌다.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편의점 창업대출이 실행된 날, 지원의 휴대폰에 은행의 말림이 떴다. 한지원님, 신청하신 신용대출이 실행되었습니다. 대출 금액, 금 3천만 원, 대출 기간 36개월. 월 예상 납입액 89만 원. 그녀는 액정 속 숫자를 한참이나 들여다보다가 홀드 버튼을 눌러 화면을 끄고 가방에 넣었다. 그날 이후 매달 15일이면 그녀의 통장에서 89만 원이라는 돈이 꼬박꼬박 빠져나갔다. 그녀의 월급에서 이 대출 원리금을 제하고 부부의 생활비를 쓰고 시댁에서 수시로 요구하는 각종 급전까지 보내고 나면 남는 건 먼지뿐이었다. 시아버지 강철수의 병원비 문제도 있었다. 고혈압과 당뇨 합병증 약값만 매달 50만 원 후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도 비급여 항목이 꽤 됐다. 강준혁이야, 아빠 약값 보낼 때 됐는데 깜빡했네 라고 흘리듯 말할 때마다 지원은 말없이 폰뱅킹을 켜서 시아버지 계좌로 돈을 보냈다.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다. 남편에게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않았다. 결혼했으니 가족이고 가족끼리 돕는 건 당연하다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시동생 강준우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한 전문대에 합격했을 때였다. 학교 근처에 자취방을 구해야 했는데 전세 보증금이 5천만 원이었다. 그날 밤 강준혁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러다 불쑥 입을 열었다. 지원아, 준우 대학 간다네. 응, 알아요. 그녀는 빨래를 개어 옷장에 넣으며 건성으로 대답했다. 자취방을 구해야 한다는데 보증금이 5천이래. 옷을 정리하던 그녀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엄마 말이 집에는 진짜 땡전 한 푼 없으시대.
강준혁의 목소리는 힘없이 늘어졌다. 여보, 나 진짜 어떡하냐. 형 노릇도 못하고 동생 하나 건사 못하는 무능한 놈인가 봐. 그녀는 뒤를 돌아 침대에 얼굴을 파묻고 있는 남편을 보았다. 마치 세상 짐을 혼자 다 지고 있는 듯한 저등. 내가 알아볼게. 그녀가 말했다. 다음 날 그녀는 또다시 은행 창구에 앉아 있었다. 자신의 신분증과 재직 증명서를 내밀고 5천만 원짜리 신용대출 서류에 서명했다. 7년. 시댁 전세 보증금 1억 원. 시어머니 편의점 창업 자금 3천만 원. 시동생 대학 자취방 보증금 5천만 원. 거기에 수시로 나간 크고 작은 용돈과 병원비. 합계 1억 8천만 원. 전부 한지원의 명의로 된 빚이었다. 오로지 그녀 혼자 짊어진 짐이었다. 반면 남편 강준혁은 월급 300만 원을 받으면서 생활비 통장에는 딱 100만 원만 입금했다. 나머지 200만 원은 어디로 갔을까? 게임 아이템 결제, 친구들과의 술값, 그리고 인터넷 방송 역캠들에게 쏘는 별풍선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남편의 카드 명세서를 몰래 확인했으니까? 하지만 입을 다물었다.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시어머니 박미란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우리 준혁이가 진짜 효자지. 혼자 벌어서 처자식 먹여 살리고 시댁까지 챙기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아. 요즘 이런 아들 없다. 그러면 강준혁은 세상 겸손하면서도 으스대는 표정으로 대답하곤 했다. 에이, 엄마도 참 자식된 도리로 당연한 거죠. 그럴 때마다 지원은 밥상머리 구석에 처박혀 묵묵히 밥알만 씹었다. 추석 전날이었다. 지원은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제사 음식을 준비했다. 재래시장은 6시에 문을 열었다. 그녀는 빈 장바구니를 들고 안개 낀 거리를 지나 생선 비린내와 젓갈 냄새가 진동하는 시장통으로 들어갔다. 소고기 산적, 돼지고기 수육용, 각종 나물, 조기, 밤, 곶감 핸드폰 메모장에 적힌 장보기 리스트는 2페이지가 넘어갔다. 양손 가득 무거운 짐을 들고 시댁에 도착했을 때 박미라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며느리가 끙끙대며 들어와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왔냐? 짐 부엌에 놓고 얼른 시작해라. 지원은 짐을 부엌에 내려놓고 곧장 노동을 시작했다. 씻고, 다듬고, 절이고, 볶고. 시댁 부엌은 환기가 잘 안 돼서 금세 기름 냄새와 열기로 가득 찼다. 오래된 후드는 덜덜거리며 소음만 낼 뿐 연기를 제대로 빨아들이지 못했다. 이마에 송골송골 땀이 맺혔다. 동그랑땡, 동태전, 꼬치전 전 부치는 냄새에 속이 울렁거렸다. 소금 간은 얼마나 해야 하는지, 고기는 얼마나 익혀야 하는지 모든 것이 박미란의 엄격한 기준에 맞춰져 있었다.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등 뒤에서 비수 같은 잔소리가 날아왔다. 국이 왜 이렇게 짜냐? 넌 간도 못 보니? 전 색깔이 이게 뭐야? 다 태워 먹었네. 다시 붙여라. 밤 깎아놓은 꼬라지 좀 봐라. 조상님 상에 올릴 건데 정성이 부족해, 정성이. 지원은 고개를 숙인 채 타버린 전을 쓰레기통에 털어넣고 다시 프라이팬에 기름을 둘렀다. 등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었고 종아리는 퉁퉁 부어 터질 것 같았지만 엉덩이 한 번 붙일 새가 없었다. 해가 지기 전까지 모든 음식을 끝내고 제사상 세팅까지 마쳐야 내일 새벽 차례를 지낼 수 있었다. 저녁 8시가 되어서야 강준혁이 나타났다. 현관에 들어선 그는 거실에 차려진 제사상과 식탁 가득한 음식들을 보며 해맑게 웃었다. 우와, 벌써 다 했네. 엄마, 고생하셨어요. 내 마누라가 다 했다. 박미란이 웬일로 바른 말을 하나 싶었지만 이어지는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나는 이제 늙어서 삭신이 쑤셔 못한다. 여보도 고생했어. 강준혁은 부엌 쪽을 향해 대충 한마디 던지더니 소파에 벌러덩 누워 리모컨을 집어들었다. 부엌 문틈으로 지원이 고개를 내밀었다. 앞치마는 기름 얼룩투성이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피로에 절어 있었다. 뭐라고 대꾸하고 싶었지만 입술만 달싹이다가 결국 은혜하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다. 싱크대에는 아직 닦아야 할 기름진 프라이팬과 냄비가 산더미였다.
제사가 모두 끝난 뒤 박미라는 거실에 앉아 보리차를 마시며 지원이 건넨 흰 봉투를 열어보았다. 5만 원권 지폐를 세어보던 그녀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50만 원. 그녀가 봉투를 탁자에 툭 던지듯 내려놓으며 혀를 찼다. 작년 추석에도 50만 원 아니었니?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7년째 똑같네. 넌 승진도 안 하냐? 지원은 무릎 위에 올려둔 손을 꽉 쥐었다. 이번 달 대출금을 갚고 나니 통장 잔고가 바닥이라 이 50만 원도 마이너스 통장에서 간신히 긁어 모은 돈이었다. 어머니, 제가 요즘 됐어. 박미란이 손을 휘저었다. 너한테 뭘 바라겠니? 그 정도 능력밖에 안 되는걸? 강준혁은 옆에서 스마트폰 게임에 열중하느라 이 상황이 들리지도 않는 모양이었다. 그날 밤, 지원은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 세면대 물을 세게 틀어놓았다. 쏴 쏟아지는 물소리에 섞여 흐느낌이 새어나왔다. 차가운 타일 벽에 이마를 대고 울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옷깃을 적셨다. 왜? 나는 뼈 빠지게 일해서 빚까지 져가며 이 집안을 먹여 살리는데 왜 여기서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지? 왜 강준혁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도 효자 소리를 듣고 나는 7년 내내 무시만 당하는 걸까? 1억 8천만 원이라는 빚을 지고 내 옷 한 벌 못 사 입으면서 아등바등 사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건가? 답은 없었다.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찬물에 손끝이 빨갛게 얼어갔다. 화장실 문밖에서는 강준혁의 게임 효과음과 시어머니가 보는 예능 프로그램의 웃음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저들은 저렇게 행복한데 나는 철저히 혼자였다. 강준혁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다. 강수아. 오빠보다 3살 어린 그녀는 캐나다에서 어학연수 겸 워킹홀리데이를 하느라 1년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들었다. 그해 연말 강수아가 귀국했다. 그녀는 커다란 캐리어 가득 선물을 채워왔다. 캐나다산 영양제, 명품 화장품, 고급 초콜릿, 메이플 시럽 포장지부터 때깔이 다른 비싼 물건들이었다. 엄마, 이건 홍삼 농축액이야. 면세점에서 제일 비싼 거로 샀어. 아빠, 이건 비타민 D 캐나다 약이 좋대요. 오빠, 이건 쉐이빙 폼이랑 향수. 한국 거 별로라며? 준우야, 넌 이거. 미국 한정판 게임기야. 구하느라 힘들었다. 수아는 마치 산타클로스처럼 선물을 하나씩 나눠주었고 가족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다. 지원은 거실 한 구석에 서서 쟁반에 과일을 담아오며 그 광경을 지켜봤다. 내 목도 있겠지? 기대하지 않으려 했지만 그래도 사람 마음이란 게 그랬다. 하지만 수아가 캐리어를 탈탈 털어 마지막 선물까지 나눠준 뒤 그녀의 시선은 지원을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아무 말도 없었다. 지원은 과일 접시를 든 채 멈칫했다. 그때 수아가 아차 싶었는지 고개를 돌리며 세상 쿨하고 배려 깊은 척 입을 열었다. 아, 언니. 내가 보니까 언니는 평소에 화장도 잘 안 하고 꾸미는 거에 관심 없잖아. 비싼 화장품 사다 줘봤자 쓰지도 않고 썩힐 것 같아서 언니 건 안 샀어. 서운해하지 않을 거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마치 그게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듯한 말투였다. 박미란이 옆에서 맞장구를 쳤다. 그래, 수아 말이 맞다. 며느리 넌 평소에 얼굴에 로션 하나 제대로 안 바르고 다니잖니? 옷도 칙칙하게 입고. 수아가 비싼 거 사줘봤자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지. 맞아요, 형수님. 시동생 강준우까지 낄낄거리며 거들었다. 형수님은 그냥 자연인이시잖아요. 뭘 발라도 티도 안 날 텐데 뭐. 와하하, 가족들이 박장대소했다. 지원은 과일 접시를 내려놓는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었다. 입가에 경련이 일어 웃음조차 지어지지 않았다. 강준혁은? 그녀는 남편을 쳐다보았다. 강준혁은 동생이 사다 준 향수 냄새를 맡으며 호, 이거 냄새 죽이는데 하며 싱글벙글하고 있었다. 아내가 모욕당하고 있는데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괜찮아요. 지원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건조했다. 아가씨 말이 맞네요. 저 꾸미는 거 소질 없어서 줘봤자 낭비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엌 가서 뒷정리 좀 할게요. 과일 드세요. 부엌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문 뒤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부엌 공기가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설거지물에 불어 터 거칠어진 손등. 손톱은 바짝 깎여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져 있었다. 이 손으로 지난 7년간 이 집구석을 지탱해왔다. 설거지하고 밥하고 돈 벌고 빚 갚고 사고 친 거 메워주고. 그런데 이 집에서 그녀는 립스틱 하나 받을 자격 없는 존재였다. 내가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다. 애초에 저들은 나를 가족으로 생각조차 안 했던 거야. 강준우가 결혼한다고 했다. 가족 식사 자리에서 박미란이 폭탄 선언하듯 기쁜 소식을 알렸다. 얼굴에 감추지 못한 거만함이 흘러넘쳤다. 우리 준우가 드디어 장가를 간다. 상대는 대기업 다니는 아가씨야. 삼성 다닌대, 삼성. 조건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강준우는 엄마 옆에 앉아 으스대며 어깨를 으쓱거렸다. 전문대 졸업 후 제대로 된 직장 없이 영업직을 전전하며 월급도 쥐꼬리만 한 주제에 여복은 타고났는지 능력 좋은 여자를 물어온 모양이었다. 결혼식은 다음 달이야. 박미란이 말을 이었다. 예식장은 강남에 있는 호텔로 잡았다. 사돈댁 수준이 있는데 동네 예식장에서 할 순 없잖니. 근데 비용이. 박미란의 눈길이 정확히 지원에게 와서 꽂혔다. 준우가 모아둔 돈이 없잖니. 예식장 계약금이랑 스드메 비용, 일단 며느리 내가 좀 융통해라. 지원의 젓가락질이 멈췄다. 준우 자리 잡으면 나중에 갚으라고 할 테니까. 나중에 갚겠다는 말 지난 7년간 수십 번도 더 들었지만 단 한 번도 지켜진 적 없는 약속이었다. 강준혁이 식탁 아래로 지원의 허벅지를 툭툭 치며 귓속말을 했다. 여보, 한 번만 도와주라. 내 동생 기 살려줘야지. 알겠어요. 지원은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화낼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결혼식 일주일 전 지원은 연차를 사흘이나 내고 시댁에 불려다녔다. 웨딩홀 잔금 결제, 지원의 카드로 긁었다. 피로연 식대 선결제, 지원의 카드로 긁었다. 신부가 드레스가 마음에 안 든다고 추가금 200만 원 붙는 수입 드레스로 바꿨을 때도 지원은 말없이 카드를 내밀었다. 카드사에서 문자가 날아왔다. 한지원님, 신용카드 한도 소진율 90%입니다. 과도한 빚은 고통의 시작. 그녀는 문자를 삭제하고 묵묵히 시어머니 뒤를 따라다녔다. 결혼식 전날 밤, 박미란이 지원을 조용히 불렀다. 지원아. 네, 어머니. 내일 식장에 올 때 말이다. 너 옷 좀 수수한 거 입고 와라. 괜히 요란하게 꾸미고 와서 신부 기죽이지 말고. 그리고 우리 사돈 댁이 워낙 점잖은 분들이라 튀는 거 싫어하신다. 아, 그냥 너 평소에 입던 거, 그 회색 원피스인가 뭔가 있잖아. 그거 입고 와, 그게 제일 낫더라. 지원은 쓴웃음을 지으며 알겠다고 대답했다. 그날 밤, 그녀는 시댁의 좁은 손님방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다. 결혼식 당일, 하늘은 잔뜩 찌푸려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았다. 강남의 고급 호텔 웨딩홀 로비는 화려한 생화 장식으로 가득 찼고, 하객들은 값비싼 정장을 입고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다. 그 화려함 속에서 지원은 철저한 이방인이었다. 시어머니가 지정해준 칙칙한 회색 원피스를 입고 구석에 서 있는 그녀는 마치 배경에 칠해진 회색 페인트 같았다. 화장도 하는 둥 마는 둥, 머리는 단정하게 하나로 묶었다. 예식은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신랑 신부가 반지를 교환하고 입을 맞추자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박미라는 지원이 카드로 긁어준 최고급 한복을 차려입고 혼주석에 앉아 우아하게 미소 지었다. 하객들에게 우리 막내 아들이 능력이 좋아서 며느리가 삼성 다녀서 하며 자랑하느라 입이 귀에 걸려 있었다. 그 누구도 지원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 화려한 파티의 비용을 댄 물주가 저기 구석에 서 있는 초라한 여자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 시간이 되었다. 자, 직계 가족분들 나오셔서 촬영하겠습니다. 사진사의 외침에 가족들이 단상으로 올라갔다.
강준혁도 부모님 옆에 섰고 강수아도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오빠 옆에 섰다. 지원아, 너도 와야지. 강준혁이 손짓했다. 지원은 망설이다가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다. 강준혁 옆에 조심스럽게 섰다. 사진사가 구도를 잡으며 손을 들었다.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잠깐만요. 갑자기 누군가 지원의 팔을 잡아 끌었다. 박미란이었다. 지원아. 박미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주변이 조용해진 탓에 똑똑히 들렸다. 이 사진은 나중에 크게 뽑아서 거실에 걸어둘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진짜 가족끼리만 찍으려고. 지원은 귀를 의심했다. 네. 너는 좀 빠져라. 앵글 밖으로 나가 있어? 박미라는 단호하게 지원의 등을 떠밀었다. 남들이 보면 헷갈리잖니. 진짜 핏줄들끼리만 찍는 게 깔끔해. 순간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지원의 심장이 쿵, 쿵, 쿵 뛰기 시작했다. 키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남편을 쳐다보았다. 강준혁은 시선을 피하며 바닥만 보고 있었다. 입을 꾹 다문 채 아내가 쫓겨나는 상황을 방관하고 있었다. 신랑인 강준우와 신부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마치 촌스러운 불청객이 드디어 사라진다는 듯한 표정. 지원은 입술을 깨물었다. 진짜 가족, 핏줄, 어머니.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 분노로 인해 차갑게 가라앉았다. 제가 이 집에 시집 온 지 7년이에요. 박미란이 인상을 찌푸렸다. 7년 동안 제가 이 집안을 위해 뭘 했는지 다 잊으셨어요? 지금 사시는 그 전세 아파트, 제 돈으로 얻은 거예요.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편의점, 제가 대출받아 차려드린 거고요. 준우 도련님 대학 자취방 보증금도, 오늘 이 결혼식 비용도, 어머니가 입고 계신 그 한복까지도 전부 제가 낸 겁니다. 지원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 로비에 쩌렁쩌렁 울렸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박미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녀는 곧장 도끼 어린 눈으로 소리쳤다.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며느리가 돼서 시댁에 돈 좀 쓴 게 유세니? 가족끼리 네 돈 내 돈이 어디 있어? 가족이요? 지원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방금 그러셨잖아요. 저는 진짜 가족이 아니라고. 핏줄이 아니니까 사진에서 빠지라고요. 그녀는 싸늘한 눈으로 강준혁, 박미란, 그리고 강준우를 차례로 노려보았다. 좋아요.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죠. 저는 가족이 아니니까. 그녀는 핸드폰을 꺼냈다.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는 계산을 정확히 해야겠죠?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박미란이 불안한 듯 물었다. 변호사한테 전화하는 중이에요? 지원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또렷했다. 제 명의로 된 아파트, 당장 비워달라고 명도 소송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편의점 투자금 회수, 대출금 상환 요구 내용 증명도 보낼 거고요.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네, 접니다. 네, 지금 바로 진행해주세요. 네, 싹 다요. 통화를 마친 그녀는 멍하니 서 있는 시댁 식구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다. 사진 예쁘게들 찍으세요. 그게 그 집거실에 걸릴 마지막 사진이 될 테니까. 지원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식장을 걸어나갔다. 등 뒤에서 강준혁이 지원아, 여보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회색 원피스 자락이 바람에 날렸다. 7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숨이 트이는 것을 느꼈다. 무슨 소리냐? 지금 생색내는 거냐? 박미란이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다. 그동안 우리가 살던 집, 가게, 그거 다 우리 준혁이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번 거 아니냐? 너는 걔 와이프잖아. 부부는 일심동체인데 남편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남편 돈이지. 내가 집안일에 돈 좀 쓴 게 그렇게 유세 떨 일이냐? 당연한 거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가 워낙 커서 주변 하객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그들을 힐끔거렸다. 지원은 뻔뻔하기 짝이 없는 박미란의 태도와 여전히 남일 보듯 하는 강씨 집안 사람들의 냉담한 표정을 보며 문득 웃음이 터졌다. 그것은 아주 기묘한 웃음이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다. 뼛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완벽한 해방감, 그리고 절망 끝에 찾아온 허탈함이었다. 그녀는 웃었다. 지난 7년간의 어리석음을 비웃었고 7년간의 헛된 희생을 비웃었으며 검은 머리 짐승을 가족이라 믿었던 자신의 순진함을 비웃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과 말씨름하지 않았다.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보란듯이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이죠? 접니다. 한지원.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차분했다. 수화기 너머로 중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한 선생님. 말씀하세요. 두 가지건 바로 진행해 주세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앞에서 사색이 된 박미란을 천천히 훑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도 못 마주치는 강준혁, 그리고 경악한 표정의 강준우와 그의 신부까지 차례로 눈에 담았다. 첫째, 마포구 연남동 소재의 그 전세 아파트, 정식으로 명도 소송 진행하겠습니다. 계약 위반으로 인한 퇴거 조치니까 세입자에게 30일 이내에 집 비우라고 내용 증명 보내주세요. 박미란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휘청거렸다. 둘째, 강신의 편의점에 들어간 제 명의의 연대보증 3천만 원, 당장 해지하겠습니다. 법적 절차대로 진행해서 채무자 측에 기한 내 전액 상환하라고 통보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은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다. 사진 촬영 구역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막에 휩싸였다. 지원은 고개를 살짝 숙여 보이며 건조하지만 단단한 어조로 말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박미란을 마지막으로 응시했다. 어머니 말씀대로 저는 강씨 집안 사람이 아니니까 여기서 눈엣 가시처럼 걸리적거리지 않고 빠져드릴게요. 말을 마친 그녀는 멍하니 입을 벌리고 서 있는 하객들 사이를 가로질러 또각또각 발소리를 내며 걸어나갔다. 등 뒤에서 박미란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들려왔다. 야, 한지원. 너 거기 안 서? 이게 무슨 짓이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강준혁의 다급한 목소리도 따라붙었다. 지원아. 여보. 진정해. 우리 말로 하자,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호텔 로비의 회전문이 돌아가고 그녀는 서울의 흐린 하늘 아래로 걸어 나왔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다.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상쾌했다. 그녀는 얼굴에 붙은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멈추지 않고 앞으로 걸어갔다. 3일 뒤 시댁으로 등기 우편이 날아들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낸 내용 증명이었다. 박미란은 그 서류를 들고 사시나무 떨듯 손을 떨었다. 읽고 또 읽어도 내용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흑빛으로 변해갔다. 부동산 명도 통지서. 임차인은 본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기 부동산을 비워주고 열쇠를 반환해야 하며 소유주 한지원, 대출 보증 해지 통보서. 보증인 한지원님은 법적 절차에 따라 보증 책임을 종료하였으므로 채무자는 30일 이내에 대출 원리금 전액인 금 3,267만 원을 상환해야 하며 심지어 시동생 강준우의 대학 자취방 보증금 대출권도 명시되어 있었다. 대출 명의는 한지원이지만 실사용자가 강준우임이 명백하므로 한지원 씨가 반환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 구구절절 적혀 있었다. 박미라는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녀가 평생 자랑해오던 그 남부럽지 않은 삶, 번듯한 84제곱미터 아파트, 꼬박꼬박 수익이 나는 편의점, 서울로 유학 보낸 아들. 그 모든 것이 신기루였다. 며느리 한지원 혼자서 아등바등 떠받치고 있던 모래성이었다. 그런데 그녀가 제 손으로 그 며느리를 가족사진에서 쫓아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그동안 준혁이 내가 집도 내 돈으로 했고 편의점도 내가 차려줬다고 했잖아. 강준혁은 어머니 앞에 서서 얼굴이 시뻘개진 채 우물쭈물하고 있었다. 엄마 그게 말을 해. 이 멍청한 놈아. 박미란이 벌떡 일어나 아들의 멱살을 잡고 미친 듯이 흔들어댔다. 사실대로 말해.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내가 가장 노릇한다며. 내가 다 벌어서 먹여 살린다며. 내가 날 속여? 7년 동안 날 감쪽같이 속인 거야? 강준혁은 어머니의 눈을 피하며 시선을 바닥에 꽂았다. 입술을 달싹거리던 그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했다. 저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몰랐어. 박미란의 고함이 집안을 뒤흔들었다. 몰랐다는 말이 나와? 이제 어쩔 거야. 당장 30일 뒤에 집 비워줘야 하고 은행에서는 빚 갚으라고 독촉장 날아올 텐데 내 동생 결혼은 어떡하고 나더러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거냐. 그녀는 아들의 멱살을 놓고 탁자 위에 내용 증명을 집어들어 갈기갈기 찢어 발겼다. 하얀 종이 조각이 눈처럼 거실 바닥에 흩날렸다. 이 독한 년, 뱀 같은 년. 내가 지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감히 시어머니 뒤통수를 쳐? 당장 취소 안 하면 회사로 쫓아갈 거야. 친정집 가서 다 뒤집어 엎을 거라고. 온 동네방네 소문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 테니까 두고 봐. 강준혁은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흩어진 바닥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양복 넥타이는 비뚤어졌고 얼굴에는 수치심과 공포, 그리고 막막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발악을 들으며 무너져가는 이 집구석을 보며 깨달았다. 언제나 묵묵히 그 자리에 있어 줄 것 같았던 불평 한마디 없던 그 여자가 정말로 떠났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떠나면서 가져간 것은 이 집안을 지탱하던 유일한 기둥이었다는 것을. 강준우의 신부, 아니 삼성 다닌다던 그 잘난 며느리는 진상을 알게 되자마자 뒤집어졌다. 뭐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앙칼진 목소리가 박미란의 고막을 찔렀다. 전세 아파트 2채에 편의점까지 있다더니 그게 다 뻥이었다고요? 전부 형수님 명의였다고요? 아가, 그게 아니라 내 말 좀 들어봐라. 박미란이 식은땀을 흘리며 매달렸다. 잠깐 착오가 생긴 거야? 우리 준우가 어떻게든 해결할 거다. 빚은 금방 갚을 수 있어. 응? 해결은 무슨 해결요? 여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매몰찼다. 집은 뺏기게 생겼고 편의점은 빚더미라면서요? 준우 씨 직장도 변변치 않은데 그걸 무슨 수로 갚아요? 그게 저 친정으로 갈 거예요. 이건 사기 결혼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아시면 당장 고소한다고 난리 나실거려.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뚝 전화가 끊겼다. 박미라는 휴대폰을 든 채 굳어버렸다.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눈앞에서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벼랑 끝에 몰린 강준혁이 생각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한지원뿐이었다. 다음 날 새벽, 그는 경기도에 있는 지원의 친정집으로 달려갔다. 지원의 친정은 소도시의 평범한 2층 양옥집이었다. 연한 녹색 페인트가 칠해진 담벼락 너머로 감나무 2그루가 보였다. 강준혁은 그 집 대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대성통곡했다. 지원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은 그의 양복 바지는 흙투성이가 되었고 머리는 까치집을 지은 채 엉망이었다.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7년 동안 내가 진짜 쓰레기였어. 너한테 거짓말하고 혼자 고생시키고 엄마가 너 구박하는 거 모른 척해서 미안해. 제발 돌아와 줘. 너 없으면 우리 식구 다 죽어. 그의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와 구경하기 시작했다. 대문 틈으로 베란다 창문으로 사람들이 수근거렸다. 저 집 사위 아냐? 왜 저러고 있어? 이혼한다더니 무슨 사단이 났나 보네. 아이고, 쯧쯧. 남자가 어쩌다 저 꼴이 됐어? 소란을 듣고 나온 지원의 아버지가 대문을 열었다. 무릎 꿇고 있는 사위를 보자마자 그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당장이라도 경찰을 부를 기세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자네 여기서 뭐 하는 건가? 당장 꺼지게. 아버님. 장인어른. 제발요. 강준혁이 엉금엉금 기어가 장인어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다. 지원아 좀 만나게 해주세요. 딱 한 번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거 안 놔. 지원의 아버지가 발을 빼며 소리쳤다. 어디서 감히 여길 와? 자네 집안이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들었네. 자네가 그러고도 사람인가?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지원이 걸어 나왔다. 그녀는 하얀 니트에 회색 와이드 팬츠를 입고 있었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머리카락, 화장기 없는 얼굴은 더할 나위 없이 차분했다. 방금 이혼을 결심한 여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평온해 보였다. 아빠, 제가 이야기할게요. 그녀가 나직하게 말했다. 지원의 아버지는 분을 사귀지 못해 씩씩거렸지만 딸의 눈빛을 보고는 한숨을 내쉬며 비켜섰다. 강준혁은 지원을 보자마자 달려들어 그녀의 손을 덥석 잡았다. 지원아, 여보, 나 진짜 반성하고 있어. 앞으로 내가 다 고칠게. 돈도 내가 벌고 너한테도 진짜 잘할게. 다시는 너 눈에서 눈물 안 나게 할게. 제발 한 번만 믿어줘. 내가 7년 동안 너무 못나서 그랬어. 지원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붙잡고 있는 남자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강준혁의 손의 고생이라곤 모르고 살아온 굳은 살 하나 없이 매끈한 손이었다. 반면 자신의 손은 어떤가? 거칠고 누렇게 뜬 피부, 바짝 깎은 손톱, 손가락 마디마디에 베어있는 지워지지 않는 노동의 흔적들.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자신의 손을 빼냈다. 준혁아.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했다. 결혼식 날, 어머니가 나를 가족사진에서 쫓아낼 때 너 왜 가만히 있었니? 강준혁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다. 그는 멍한 눈으로 지원을 올려다보았다. 너는 알고 있었잖아. 이 지원이 말을 이었다. 그 집, 그 가게, 내 동생 보증금, 그 결혼식 비용까지 전부 내가 댄 거라는 거 너는 다 알고 있었잖아. 강준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날 내 어머니가 하객들 다 보는 앞에서 나를 모욕하고 나는 가족이 아니라고 했을 때 이 지원의 시선이 그의 눈을 정통으로 꿰뚫었다. 너는 왜 나서서 한마디도 안 했어? 침묵. 길고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강준혁은 고개를 떨구고 자신의 구두 코만 바라보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진실은 너무나 잔인했으니까. 그가 나서지 않은 이유는 그녀를 보호해야 할 존재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가 침묵한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서 그녀는 그저 알아서 돈을 메워주고 절대 반항하지 않고 묵묵히 뒷수습을 해주는 편리한 도구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겠어.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강준혁의 앞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이혼 합의서야. 재산 분할. 그런 거 필요 없어. 어차피 내 명의로 된 건 하나도 없잖아. 그냥 도장 찍어. 깨끗하게 끝내자. 강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지원아 그의 목소리가 애원하듯 갈라졌다. 정말 기회는 없는 거야? 나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준혁아.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바위처럼 단단했다. 너는 단 한 번도 나를 진심으로 가진 적이 없어. 너는 그저 내 빚을 갚아주고 내 체면을 세워줄 호구를 가지고 있었을 뿐이야. 근데 이제 그 호구짓 안 하려고. 그녀는 미련 없이 등을 돌렸다. 현관문이 닫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쿵. 30일의 기한이 지나자 강신의 현관문에는 법원의 강제 집행 예고장이 붙었다. 붉은색 경고 문구가 선명하게 찍힌 종이가 녹슨 철문에 테이프로 칭칭 감겨 있었다. 그 붉은색 딱지는 따가운 햇살 아래서 박미란의 자존심을 비웃듯 번들거렸다. 동네방네 소문이 쫙 퍼졌다. 강신의 그 집, 자기 집이 아니라 전세였다며? 글쎄, 그동안 며느리가 다 먹여 살렸다지 뭐야? 7년 동안이나. 세상에,
그 착한 며느리를 그렇게 구박했다며? 천벌 받은 거야? 결혼식 날 며느리를 쫓아냈다며? 아주 콩가루 집안이네. 박미라는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다. 평생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남들보다 잘난 척하는 맛에 살던 그녀였다. 그런 그녀가 이제는 동네 사람들의 안주거리가 되어 조롱받고 있었다. 죽기보다 싫은 수치심이었다. 그녀는 어두운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만 멍하니 올려다보았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밖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세상은 평화로운데 그녀의 세상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내 팔자야, 그녀가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 꼴이. 결국 박미라는 지원을 찾아갔다. 친정집이 아닌 지원의 회사 로비였다. 오후 2시, 지원이 점심 식사를 마치고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며 로비로 들어오던 참이었다. 갑자기 누군가 튀어나오더니 지원의 다리를 덥석 끌어안았다. 아가, 며느라, 박미란이었다. 그녀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통곡했다. 엄마가 잘못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지원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동료들이 기겁하며 물러섰고 로비를 지나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웅성거렸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다. 우리 좀 살려다오. 박미라는 지원의 발목을 부여잡고 매달렸다. 집 뺏기면 우린 갈 데가 없어. 내 시아버지는 몸도 성취하는데 그 좁은 반지하 단칸방으로 가면 며칠 못 버티고 죽는다. 우리 다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러냐.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 산발한 머리, 구겨진 옷차림. 예전에 그 콧대 높던 강씨 집안 안주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원은 무표정한 얼굴로 바닥에 엎드린 여자를 내려다보았다. 자신을 갸, 너라고 부르던 여자. 명절 새벽부터 제사상을 차리게 했던 여자. 이름 대신 며느리 개라고 부르던 여자. 수많은 하객 앞에서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다 라며 사진 밖으로 밀어냈던 여자. 지원은 천천히 허리를 숙여 박미란의 귀에 입을 가져다 댔다. 어머니. 박미란의 울음소리가 뚝 멈췄다. 그녀는 희망에 찬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3일 전 결혼식장에서 그러셨죠. 지원의 목소리는 나긋나긋했지만 그 내용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저는 강씨 집안 사람이 아니라고요. 박미란의 표정이 굳어졌다. 어머니 말씀이 100번 맞아요. 그렇죠. 제가 그 집 식구도 아닌데 왜 제 집에서 공짜로 살게 해드리고 제 돈으로 먹여 살려야 하죠? 그녀는 박미란이 잡고 있던 자신의 발목을 차갑게 떼어냈다. 그리고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각자 알아서 살자고요. 우리. 지원은 미련 없이 몸을 돌려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틈 사이로 박미란의 절규가 들려왔지만 문이 완전히 닫히자 세상은 고요해졌다. 지원은 엘리베이터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가슴속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다. 편의점에 압류 딱지가 붙던 날, 비가 추적추적 내렸다. 법원 집행관들이 들이닥쳐 셔터를 내리고 그 위에 붉은색 경매 게시 결정문을 붙였다. 흰 종이 위 선명한 붉은 도장.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박미라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가게 앞에 서 있었다. 빗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려 눈물과 뒤섞였다. 그녀의 유일한 자랑거리. 그녀의 자존심. 동네 사람들에게 둘이 가게 장사 잘 되라고 떵떵거릴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 그 모든 것이 사라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막내 아들 강준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우야, 가게가 압류됐다. 내가 어떻게 좀 해볼 수 없니? 전화가 연결됐지만 들려오는 목소리는 아들이 아니었다. 며칠 전 며느리가 된, 아니 이제는 남이 된 여자의 목소리였다. 죄송한데 저희 지금 이혼 소송 중이거든요. 준우 씨도 지금 신용불량자 되게 생겨서 그쪽 도울 처지 아니에요. 다신 전화하지 마세요. 또. 전화가 끊겼다. 박미라는 빗속에 멍하니 서 있었다. 저 멀리 전봇대 위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까악하고 울며 잿빛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갔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건 변호사 사무실이 아닌 동네 카페였다. 강준혁이 마지막으로 조용히 이야기하고 싶다며 고른 장소였다. 지원은 담담하게 나갔다. 흔해 빠진 프랜차이즈 카페 구석자리. 에어컨 바람이 세게 불어와 으스스했다. 강준혁은 다 식은 아메리카노 잔을 앞에 두고 손가락만 꼼지락거리고 있었다. 지원은 맞은편에 앉아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내밀었다. 서명할 곳에 표시해뒀어. 그녀의 말투는 마치 업무 서류를 결제받으러 온 직원처럼 건조했다. 강준혁은 서류를 한참이나 내려다보았다. 지원아, 그의 목소리는 잔뜩 잠겨 있었다. 우리 진짜 돌이킬 수 없는 거야? 지원은 대답 대신 그를 빤히 바라보았다. 강준혁은 고개를 떨구었다. 알아. 7년 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얼마나 못난 놈이었는지도 알아. 내가 다 막아주고 해결해주는 거에 익숙해져서. 근데 나 진짜 너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준혁아, 지원이 말을 잘랐다. 내가 아쉬운 건 내가 아니야? 내가 만들어줬던 그 번듯한 생활이 아쉬운 거지? 강준혁은 멍한 표정으로 입을 벌렸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막힌 듯 말이 나오지 않았다. 잘 생각해봐. 지원이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7년 동안 살면서 내가 나한테 진심으로 고맙다고 한 적 있어? 내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무슨 영화를 보는지, 좋아하는 색깔이 뭔지 알기나 해. 내 생일이 언젠지는 기억하니? 침묵. 강준혁은 시선을 피했다. 모르지. 지원은 쓴웃음을 지었다. 관심 없었으니까. 너한테 나는 그냥 알아서 카드값 내주고, 알아서 사고 수습해주고, 알아서 구멍 메워주는 해결사였을 뿐이야. 기계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필요는 없잖아. 그냥 고장 안 나고 잘 돌아가기만 하면 되니까. 지원. 서명해. 지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 조건 너한테 엄청 유리한 거야. 재산 분할 포기하고 연대 보증 섰던 이자 500만 원만 갚으라는 거잖아. 그것도 분할 상환해 준대. 도장 찍어. 이걸로 우리 진짜 끝내자. 강준혁은 서류를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결국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다. 사각사각. 종이 위를 달리는 펜 소리가 7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지원은 서류를 확인하고 챙겨 넣은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잘 지내. 그녀는 미련 없이 가방을 메고 카페를 나섰다. 유리문이 닫히며 카페 안의 서늘한 공기가 차단되었다. 서울의 햇살이 그녀의 얼굴 위로 쏟아졌다. 조금 눈이 부셨지만 따뜻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된 날은 화창한 수요일이었다. 법원은 강준혁의 기망 행위와 경제적 무능력을 인정했고 전세 보증금과 편의점 창업 자금 등이 모두 한지원의 특유재산임을 명시했다. 결과적으로 한지원은 강준혁에게 재산 분할로 줄 돈이 한 푼도 없었다. 오히려 강준혁이 한지원에게 보증이자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지원은 판결문을 들고 법원 앞마당에 한참 서 있었다. 봄바람이 볼을 스치고 지나갔다. 법원 앞 은행나무에는 연두색 새순이 돋아나 햇살 아래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판결문에 적힌 원고 한지원, 피고 강준혁, 그리고 기혼을 허가한다는 문구를 내려다보았다. 울지 않았다. 웃지도 않았다. 그저 7년 전 가을, 부동산 중개소에서 전 재산을 털어넣으며 행복해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 강준혁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 평생 너한테 잘할게 라고 말하며 안아주던 그 순간이 떠올랐다. 그 모든 게 한편의 연극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연극에 속아 넘어간 가장 멍청한 관객이었다. 지원은 부모님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날 밤 친정집 거실 소파에 앉아 그녀는 지난 7년간 있었던 일을 덤덤하게 이야기했다. 전세 보증금, 편의점 대출, 시동생 뒷바라지, 시어머니의 구박, 남편의 거짓말, 그리고 결혼식장에서의 모욕까지.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차분한 말투였다. 하지만 듣고 있던 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오열했다. 아이고, 내 새끼 이 미련한 거사. 어머니가 그녀를 끌어안고 통곡했다. 왜 진작 말을 안 했어? 혼자서 그 모진 꼴을 다 당하고 우린 내가 시집가서 잘 사는 줄만 알았지?
아버지는 옆에서 말없이 담배만 태웠다. 재떨이에 꽁초가 수북이 쌓였고 자욱한 담배 연기 속에 그의 표정이 흐릿하게 가려졌다. 한참 뒤에야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돌아왔으면 됐다. 그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다. 이제부턴 아무 눈치 보지 말고 살아. 누가 뭐래도 아빠 엄마가 내 편이다. 내 뒤에는 우리가 있어? 지원은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고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엉엉 울었다. 그 후 지원은 마포구 아파트를 처분했다. 부동산 가격이 꽤 올라서 1억 5천만 원을 손에 쥐었다. 그 돈으로 남은 빚을 전부 청산했다. 편의점 대출 3천, 시동생 보증금 5천, 자잘한 신용대출까지 싹 갚고 나니 7천만 원 정도가 남았다. 그녀는 그 돈을 들고 제주도로 내려갔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오피스텔을 하나 구했다. 40제곱미터 남짓한 작은 방이었지만 베란다 창문을 열면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가 보였다. 짭조름하고 시원한 바닷바람이 서울에서 묻혀온 7년의 묵은 때를 씻어주는 것 같았다. 그것은 자신에게 주는 이혼 선물이자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다. 반년 후 누군가가 마포구 지하철역 상가에서 강준혁을 봤다고 했다. 그는 전단지 대포 대행업체 로고가 찍힌 파란색 조끼를 입고 있었다. 손에는 두툼한 전단지 뭉치가 들려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종이를 들이밀고 있었다. 머리는 떡져 있었고 수염은 깎지 않아 지저분했다. 볼은 홀쭉하게 패였고 눈빛은 흐리멍덩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선하고 성실한 인상이라던 그 남자는 온데간데 없었다. 옛 직장 동료가 그를 알아보고 말을 걸었다. 준혁 씨 아니세요? 강준혁은 소스라치게 놀라더니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모자를 푹 눌렀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그가 웅얼거리며 인파 속으로 도망치듯 사라졌다. 이혼 후 그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가 누리던 번듯한 생활은 전부 지원의 희생 위에 세워진 사상누각이었다. 지원의 경제적 지원이 끊기자 그는 월세조차 감당하지 못해 쫓겨났고 결국 곰팡이 핀 반지하 단칸방으로 밀려났다. 어머니 박미란도 그 좁은 방에 함께 살았다. 그녀는 밤낮으로 아들을 향해 못난 놈, 병신 같은 놈씨라며 저주를 퍼부었고 화병이 나서 드러누웠다. 아버지 강철수는 약값을 댈 돈이 없어 합병증이 악화되었고 툭하면 어지럼증으로 쓰러졌다. 여동생 강수아는 귀국했지만 쪽팔려서 집에 못 들어가겠다며 친구 집을 전전하다 연락을 끊었다. 동생 강준우는 사기 결혼으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하자 각서를 쓰고 위자료를 물어준 뒤 빈털터리가 되었다. 대학은 중퇴했고 결국 그 역시 부모와 형이 있는 퀴퀴한 반지하 방으로 기어 들어왔다. 이것이 강씨 집안의 결말이었다. 효자 아들이 온 집안을 먹여 살린다며 떵떵거렸던 그 가족은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1년 후 지원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예 제주도에 정착했다. 매일 아침 바닷가를 조깅하고 돌아와서는 베란다에서 간단한 아침을 먹었다. 햇살은 따스했고 갈매기 울음소리는 평화로웠다. 가끔 난간에 앉은 갈매기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녀를 구경하곤 했다. 그녀는 책을 읽기 시작했다. 너무 바빠서 사놓기만 하고 펴보지도 못했던 책들. 그림도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 어릴 적 꿈이었지만 먹고 사느라 잊고 있었던 붓을 다시 잡았다. 피부도 좋아졌고 웃음도 많아졌다. 예전에는 피곤해 보인다는 말을 달고 살았는데 이제는 만나는 사람마다 얼굴이 폈다. 몇 년은 젊어 보인다고 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제사상을 차릴 필요도 없었다. 남의 꿈을 위해 내 이름으로 빚을 질 필요도 없었다. 화장실 물을 틀어놓고 숨죽여 울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드디어 오롯이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있었다. 한 번은 부모님을 뵙러 서울에 갔다가 명동 거리를 걸을 일이 있었다. 주말 오후의 명동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활기찬 음악 소리와 호객행위, 쇼핑을 즐기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거리를 가득 채웠다. 그녀는 수제 액세서리를 파는 좌판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은색 목걸이를 구경하고 있었다. 그때
시야 한 구석에 익숙한 실루엣이 들어왔다. 한 여자가 낡고 허름한 옷에 앞치마를 두르고 작은 식당 유리창을 닦고 있었다. 흰 머리가 희끗희끗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앙상하게 마른 몸은 유리창을 닦을 때마다 힘겹게 흔들렸다. 박미란이었다. 지원은 잠시 멈칫했다. 그때 박미란이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박미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원망, 수치심, 비참함, 그리고 일말의 애원 같은 것이 복잡하게 뒤엉킨 눈빛이었다. 하지만 아주 잠깐이었다. 박미란은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다시 유리창을 닦기 시작했다. 손놀림이 전보다 훨씬 빨라졌다. 마치 지원을 보지 못한 척, 자신은 그저 투명 인간인 척. 지원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아는 척도 하지 않았다. 그저 마음속으로 조용히 을조렸을 뿐이다. 그게 어머니가 말하던 진짜 가족끼리의 삶이군요. 본인들이 선택한 결과예요. 그녀는 몸을 돌려 다시 인파 속으로 걸어갔다.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명동거리, 활기찬 사람들 틈으로 오직 그녀만의 새로운 삶 속으로. 등 뒤에서 식당 유리창을 닦는 초라한 그림자는 점점 작아지다가 이내 사람들 속에 파묻혀 사라졌다. 지원은 방금 산 은목걸이를 목에 걸었다. 햇살을 받은 은색 체인이 반짝하고 빛났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명동의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서울의 봄은 짧지만 아름다웠다. 가로수마다 벚꽃이 만개해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연분홍색 꽃잎이 눈처럼 흩날렸다. 문득 7년 전 가을의 자신이 떠올랐다. 사랑을 믿고 모든 것을 바쳤던 어리석은 여자. 따뜻한 남자의 가면놀이에 속아 눈이 멀었던 여자. 검은 머리 짐승을 가족이라 믿고 기꺼이 빚더미에 앉았던 여자. 화장실에서 물을 틀어놓고 울면서도 감히 반항할 생각조차 못했던 미련한 여자. 자알까. 그녀가 나직하게 속삭였다. 그 여자는 그날의 결혼식장에서 죽었다. 지금 이 거리를 걷고 있는 건 오직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새로운 한지원이다. 그녀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벚꽃잎이 흩날리는 거리를 천천히 걸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적어도 과거보다는 나을 거라는 사실이다. 이제부터는 그 누구를 위해서도 나를 희생하지 않을 테니까. 절대로. 제주도의 봄은 서울보다 일찍 찾아왔다. 지원이 집에 돌아왔을 때 베란다 화분에 심어둔 제스민이 꽃을 피우고 있었다. 하얀 꽃송이가 가지마다 매달려 은은하고 달콤한 향기를 뿜어냈다. 열린 창으로 들어온 바닷바람에 꽃향기와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섞여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슬리퍼로 갈아 신고 베란다로 나갔다. 난간에 두 팔을 기대고 먼 바다를 바라보았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다. 바다가 붉은 황금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어디선가 갈매기 우는 소리가 길고 평화롭게 들려왔다. 그녀는 가슴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뱉었다. 7년. 그녀는 7년이라는 시간을 바쳐 모든 것을 잃을 뻔했다. 하지만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을 되찾았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드디어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있다. 엔드.